두 분은 지금 맞벌이신 거죠? 그렇죠. 두 분의 소득은 월 평균 소득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합쳐서 세금 떼고 한 700. 과연 이분들은 거의 어떻게 했길래 이 서울에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자, 두 분의 투자 스토리가 좀 궁금한데 언제 정확히 투자를 시작을 했던 건가요? 저는 이제 2015년에 입사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는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2016년에 서울 부동산 투자를 처음으로 했고요.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좀 웃기긴 한데 왕십리가 교통이 되게 좋거든요. 반대로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5평 원룸에 이제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가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임대인분한테 주차를 좀 해도 되겠냐, 월 비용을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인근에 이제 공용 주차장을 하긴 했는데 이제 다음 해나 돼서야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빌딩들의 주차를 또 확인을 해보면 월에 한 15만 원 정도 비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것 같으면 주차가 가능한 빌라의 전세를 찾아보겠다 해서 전세를 찾아보다 보니까 1억 5천 정도의 전세를 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럴 것 같으면 좀 아파트도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러면서 이제 아파트를 좀 찾아보니까 12평 기준으로 1억 한 8천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전세가 아니고 매매가요. 서울에서 매매가요? 네. 12평 기준으로. 그렇게 쌌어요, 서울이? 네. 그래서 왕십리에 있는 전세 빌라가 1억 5천인데 아파트 12평이 1억 8천이면 살만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서대문 일대 집을 다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얼마였어요? 원룸 전세에 대한 부분 5천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 외적으로 모은 돈이 한 1,000 이 정도가 있었어요. 한 6천 있었네요. 6천 있었어요. 네.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였던 저희 아내가 남산 보이는데 또 집을 살고 싶대요. 네. 그래서 서대문에서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서 남산이 보이는 아파트 이걸 좀 찾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청년들한테 아파트를 찾게 되었고요. 그게 몇 평이었나요? 그게 이제 12평이 1억 8천에서 많이 이제 호가가 한 2억 1천 사이로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22평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3억 8천에서 4억 2천 사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두 분은 어떤 아파트 사신 거예요? 뜰한지 몇 평을 사신 거예요? 결국에는 22평을 이제 금액을 좀 깎아서 매수를 했고 3억 9천5백에 매수했습니다. 이거 완전 자동차 살 때랑 똑같은데요? 모닝 살려다가 아반떼 살려다가 소나타. 그때 또 부모님이 영향이 사실 있었어요. 기왕 집 장만할 거 너가 그냥 22평 사라. 돈 조금 보태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이 딱 법적 한도로 해서 5천만 원 또 이렇게 증여를 해주셔가지고 나머지 2억 8천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대출이 70%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LTV하고 이제 DTI 시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4억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4억에 70%니까 2억 8천. 그때 당시 연끌을 하신 거네요. 아, 네. 그럼 한 달에 그때 이자가 얼마 나왔었나요? 거의 계략적으로 한 140만 원에서 제 신용대출도 사실 좀 받았어요. 그래서 매달 거의 한 160 정도 내고 있었어요. 당시 월급은 얼마였어요? 당시 월급은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204만 원에서 210만 원 사이로 나왔습니다. 210만 원 월급인데 160만 원 이자를 낸다고요? 네. 거의 미쳤다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기왕 이 집에 대한 부분을 투자 가치로만 보진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활이 너무 불편했고요. 우선 주차가 좀 이제 그 업무 특성상에서도 주차가 좀 필요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해소가 안 되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전세로 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불편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신혼집을 이제 좀 장만한다는 생각에서 기왕이면 전세보다는 이제 매매로 하자라고 겁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분께서 난 주차가 너무 불편해, 항상 너무 불편해, 이래서 아파트를 사야 될 거야 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지고 2억 얼마를 대출받아서 한 달에 160만 원이 깨질 거야 라는 식으로 논리를 펼치면서 뭔가 사야 된다는 이유를 근거를 댔을 거 아니에요. 당시 여자친구로서의 입장은 어떻어요? 저는 그 신혼집이 남산 보이는 집을 살고 싶다는 게 평생 저의 소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냥 실행하려고 하는 그 남자친구의 용기에 응원했어요. 아, 그래서 사는데 한번 사보자 네. 해서 사서 이 신혼집이 되었어요. 네. 2016년에 사서 언제 파셨어요? 2018년에 매도했습니다. 얼마에 매도하셨나요? 5억 3천에 매도했어요. 1억 3천의 차익을 보셨네요. 네. 그럼 2년 실거주를 채웠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았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2년 동안 1억 3천이 오르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땐 좋은데 네.
당시에 내가 샀을 때만 해도 2016년은 부동산 값이 그렇게 올라갈 조짐이 보이지 않았었고 사도 안 떨어지면 다행이다 막.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집값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랬어요. 그럼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고 막상 사보니까 어땠는지 그 마음이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집을 이제 매수할 때, 제가 부동산 회사에 그때 다녔으니까 거의 40명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진짜 집을 좀 살 마음이 있는데 제가 신입사원이라서 잘 모르니까 혹시 사도 괜찮겠냐 물어보는데 다들 2018년에 공급이 많아서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집을 사지 마라. 이게 거의 40명이면 38명? 35명에서 38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집을 매수를 할 때에는 그냥 집값이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우선 그러고 나서 또 매달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교통비 그리고 통신비도 나가죠. 그리고 어쨌든 밥값이 나갈 거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조금씩 쌀이라도 사야 되니까 장이라도 봐야 되고 생활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데이트 하는데 비용도 또 안 쓸 수는 없고 주변에서 놀렸어요. 하우스푸어라고 저를. 진짜 하우스푸어네요. 네, 진짜 하우스푸어였고 놀렸는데 다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매도하기 전에는 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 내가 이 대출을 갚지 못할 거야. 이게 너무 겁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진짜 남산도 보일 정도면 광화문하고 청와대도 다 보였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주말에 누워 있으면 내 집에서 마음 편하게 이 광경을 볼 수 있구나. 이거를 우선은 그거에 대한 삶의 만족들을 많이 느꼈고요. 제가 부산 기장촌 놈이거든요. 근데 서울 서대문이 또 은근히 교통이 좋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차를 끌고 나가다 보면 서울의 모든 지리를 금방금방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서울 중심부에 살고 있구나. 이거 느낄 때에는 나름대로 또 행복감이 있더라고요. 비록 내가 하우스푸어고 내 돈보다 은행돈이 많이 들어서 은행의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이건가요? 네. 남편분께서 하우스푸어로 지내셨잖아요. 네. 그걸 최측근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힘들다 아껴 쓰려고 이제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저희가 결혼 전제로 연애할 때부터 만나왔었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가 이미 3년차 커플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신입사원이긴 하지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좀 데이트 비용을 더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집을 팔아야겠다고 왜 결심을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사실 결혼 계획을 잡기 시작했어요. 네. 2017년에 이제 결혼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매수를 한 집이 그때 당시에 구축이었어요. 이제 뷰나 이런 거 이제 거주에 대한 만족감이나 이런 건 굉장히 높은데 좀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기왕이면 조금 더 좋은 브랜드 그리고 좀 더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을 그때부터 임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와이프하고 주말마다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죠. 성북도 가보고 신당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보고 하는데 이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갑자기 가격 격차가 많이 나기 시작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랑 다르게? 네. 비슷했던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 나가버린다 이거죠? 맞아요. 네. 저희 집하고 예를 들면 신당에 하이베르라는 아파트하고 이제 원래 가격이 한 3천만 원 이 정도 차이 나면 그래도 한 번은 이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갑자기 7천만 원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순간 1억 막 이렇게 차이 나기 시작해요. 이거 내가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지? 하고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떠오르던 게 미계약분이 그때 계속 나왔었거든요. 서울에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버리니까. 네. 5억 3천이면 그때 당시에도 분양가가 5억 6천 정도 수준 내에 있는 거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다가 주우러 다니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고덕 아르테온이라던가 아니면 이 아파트라던가 솔직하게 이제 또 마포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거를 이제 미계약분 줄 서가지고 번호표 받고 이러면서 이제 좀 기다리고 이러다가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결국 운이 좋아서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뜰 한 채에 살다가 내 집이 4억에서 5억 3천이 됐을 때 팔 때쯤 되니까 가격이 올라갔던 걸 본인이 느꼈잖아요. 네. 당시의 기분이 어땠어요? 이게 야금야금 올라가네? 그리고 또 앞에 이제 경희공자이가 그때는 공사 중이었는데 완공한 게 또 보여요. 근데 얘가 갑자기 기사로 강북의 대장 아파트라고 기사가 나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이제 지인들도 이거 좀
사고 싶은데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건 이제 좀 이사 오고 싶은데 이거 어떠냐 하고 물어보면 괜찮다. 여기 거주하기도 좋고 집값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해도 결국에 그 시기에는 사람들이 못 사더라고요, 사실. 왜 안 샀을까요? 그때 그 4억 3천이란 돈이 굉장히 비싸다고 느꼈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 4억 3천이라고 느꼈던 집이 네. 지금 시세로 얼마 나와요? 지금 9억 8천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8천이더라고요. 와. 그럼 그렇게 해서 매도를 쳤어요. 네. 보답을 받는 기분이었겠네요. 내가 하우스프로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현타가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시세가 딱 올라간 걸 봤을 때 2년 만에 1억 3천이 생기면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2년 동안 1억이라는 저축을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정말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보기만 하는 거지 이제 이게 내 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현실 감각이 없잖아요. 네. 근데 통장에 봤을 때 야, 이게 진짜 내 돈이 되는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꼈고요. 솔직하게는 좀 후회도 했어요. 사고 나서. 팔고 나서. 아, 안 팔아도 됐거든요, 사실. 하우스포로 지내고 있지만 그 원금균등 상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빨리 갚아 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미기아분이 당첨이 됐을 때 처음부터 알아본 거는 추가담보대출이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추가담보대출이 또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서류를 다 내고 왔어요. 다 내가지고 3주 후에 이 대출이 나온다. 그럼 이제 계약금은 어떻게든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앞에 이제 저 매수했었던 그 중개사무소 들렸죠. 사장님 요즘 좀 어때요? 거래가 좀 잘 되나요?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거래가 잘 안 돼요, 힘드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장님 근데 제가 저기에 좀 미기아분이 당첨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2018년 한 8, 9월쯤에 한 5천에서 6천 정도 사실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사장님 지금 제가 이걸 팔아야 될까요? 아시잖아요, 하우스푸어라서 좀 힘든 거. 그래서 고민이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장님 명언을 남겨요. 매수자한테도 이게 먹을 게 있어야 된다. 즉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그분이 어깨에서 팔았는데 그게 어깨가 아니었네요. 네, 그게 어깨가 아니었던 거죠. 배꼽이었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 그리고 부모님 다 서울 집 팔면 안 아깝겠니? 뭐 좀 안 팔아도 될 것 같으면 팔지 마,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네. 근데 저는 그 명언이 오히려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요, 사장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내놓을게요 했더니 다음날 바로 계약이 되더라고요. 내놓자마자 2018년 4월이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네. 5천을 주려고 했는데 5억을 줘버렸네요. 근데 2018년 4월에 매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과세를 받으려면 잔금을 적어도 9월 초쯤에 이제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8월도에 갑자기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하면서 1억 2천이 더 상승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거 보는데? 솔직하게 마음 되게 쓰렸죠. 그때 당시에 남편분 어땠어요, 분위기가? 저희가 그 얘기를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2, 3년 동안이나 계속 회자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 아픈 사연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희가 다행인 거는 그 집을 팔고 이제 전세만 계속 살았으면 저희는 진짜 지금 평생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후회한다고. 근데 다행인 거는 그때 또 이제 신축을 희망했었는데 또 운이 좋게 신축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신축도 어차피 대출을 받으니까 좀 안전하게 가자, 그냥 우리 새로 가는 집도 오르면 다행 아니냐라는 걸로 위로를 해서 그래도 이제 그렇게 쓰리지 않게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그 판 수익금이랑 해서 지금 이 영등포 아델폴에 줍줍을 해서 성공을 해서 네. 신축으로 또 들어와서 5억 6천에 들어온 거죠? 5억 6천에 들어.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10억이 넘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나쁜 선택은 그래도 아니었긴 했네요. 그러면 두 분은 지금 보유하신 부동산이 이거 실거주하는 아델폴에 이거 하나 있고, 그 집을 팔고 나서 그리고 여기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취했던 뭐 액션, 투자가 뭐가 있었나요?